자, 이번 단원에선 이제 열하고 온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열이 이동하는 것, 그리고 이동한 열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열에 의한 여러 가지 변화를 이제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사실 한글이라는 이 문자가요, 과학을 공부하는 데는 꽤나 도움이 안 되는 글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중의적 표현들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물어볼 때 되게 애매한 게 많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 뜨겁다라는 건 열이 많다라는 뜻일까요? 온도가 높다라는 뜻일까요? 과학적으로는 온도가 높답니다. 자, 온도라는 것은요, 물체의 따뜻한 정도예요. 물체가 얼마나 따뜻한지를 기준에 맞춰서 숫자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섭씨온도, 화씨온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섭씨와 화씨라는 저거는 이런 겁니다. 박씨. 진짜예요. 셀시우스잖아요. 원래 주장한 학자가. 셀시우스라는 이름을 서양에서부터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학문이 전달돼 들어올 때 셀시우스라는 이름을 한자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나온 이름이 섭이시우예요. 그래서 섭씨가 된 거야, 이름이. 화씨 온도를 정리해서 발표한 학자의 이름이 파렌하이트거든요. 그래서 화이우러엔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화씨가 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온도를 발표했으면 박씨 온도가 됐겠죠. 그런 거예요, 진짜. 섭씨 온도는 1기압에서 물의 상변화를 1기압에서 물이 상태 변화하는 온도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점을 0도로, 끓는 점을 100도로 잡아서 그 사이를 총 100구간으로 끊어버린 게 우리가 말하는 섭씨 온도가 되는 거예요. 화씨 온도는요,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파렌하이트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가 따뜻함이 마이너스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요. 영하 따뜻함을 이야기하는데 음수값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중에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도시의 1900년 1월의 평균 기온을 0으로 기준을 잡기로 해서 그 온도의 그 도시의 1900년 1월 평균 기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점 내림이라 그래가지고요, 얼음물은 0도까지밖에 안 내려가잖아. 근데 얼음물에 다른 걸 섞으면 0도보다 낮은 온도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과 얼음과 염화 암모늄이라는 가루를 섞어서 얻을 수 있는 영하 10몇 도인가까지 내려가요, 그게. 그 온도를 기준으로 잡고 사람의 평균 체온인 36.5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 세 온도를 동일한 간격으로 쪼갤 수 있는 새로운 온도 체계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게 화씨 온도고,
화씨 온도는 그래서 은근히 수학 시간에 배우죠. 1차 함수거든. 화씨 온도는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 더하기 32로 구해지는 전형적인 1차 함수 기본 형태의 함수꼴을 띄고 있어서 1차 함수로 구하죠. 물론 이렇게 구하는 공식도 있습니다. 화씨 온도는 5분의 9 가로 열고 섭씨 온도 더하기 40 가로 닫고 빼기 40. 더 복잡한 식 같아 보이잖아. 밑에 식으로 구하면 장점이 하나 생겨요. 이 밑에 식으로 구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섭씨 온도는 9분의 5 가로 열고 화씨 온도 더하기 40 빼기 40으로 구해집니다. 영하 40도가 똑같은 온도가 된다는 게 재밌죠. 자, 그래서 결국 환산을 해보면 섭씨 온도는 32F, 끓는 점은 212F가 되는 180도 간격이 나옵니다. 즉 1도의 온도폭이 화씨 온도가 좀 더 촘촘하게 나오게 돼요. 화씨 온도와 관련해서 되게 재미있었던 방송사고 중 하나가 옛날에 연예인들이 올림픽 중계나 이런 스포츠 중계 객원 해설로 들어가서 막 응원 같이 하던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워낙에 은퇴한 운동선수들이 방송 예능인이나 방송인들이 많이 돼서 이제 해설을 직접 하잖아. 뭐 축구 경기 같은 거 있으면은 뭐 KBS는 뭐 박지성이 하고 MBC는 이영표가 하고 뭐 SBS는 안정환이 하고 막 그 정도 급이 됐잖아 이제. 근데 옛날에는 원래 맨 처음에 무한도전 멤버들이 들어가서 방송 성공한 뒤로 막 아이돌들 들어가서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무슨 방송사고가 터졌냐면 브라질 올림픽인가 브라질 월드컵인가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리우 월드컵인가 리우 올림픽인가. 그때 축구 경기인데 경기장 스케치를 쫙 해주고 그 경기장 환경 안내 이런 거 할 때 아이돌 한 명이 경기장 스케치를 쭉 하다가 화면 한쪽에 나와 있는 글자에 꽂혀버려요. 화씨 기호가 작았어. 숫자가 컸어. 원래 해설자는 이거 자료를 봤잖아. 그럼 아나운서하고 해설이 들고 있는 대본에는 요게 있었겠죠. 그러면 요거를 환산해서 이게 몇 도쯤 되는지에 대한 해설이 있고 현지 기온은 그 몇 도쯤 되고 그래갖고 뭐 어떤 날씨다 이걸 이제 쭉 읊을 거였는데 아이돌은 이제 뭐라도 해야 될 거, 자기 방송 분량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제 해설자들하고 원래 해설자들 자기네끼리 이야기하면 뻘쭘하니까 뭐라도 하려다가 화면을 봤는데 온도가 88도래. 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88도나 되는데 축구를 할 수 있는지. 저런 찜질방 50도만 넘어도 정말 하나도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계산해보면 요거 한 27도쯤 되거든요. 공차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단위라는 게 내가 선생님 우리 물리 문제 풀 때 나 단위 되게 강조하잖아. 그지? 미터라고. 센티미터 아니고. 단위의 중요성입니다. 알겠지? 빼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실 과학에서는 섭씨온도 잘 안 써요. 우리가 중등에서는 섭씨온도를 쓰긴 하는데 과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온도는 절대온도. 켈빈 온도라고 하는 온도가 있고요. 켈빈 온도는
섭씨온도 더하기 273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는 점은 273켈빈, 끓는 점은 373켈빈이 돼서 100도 차이. 즉 섭씨온도와 켈빈 온도의 온도 차이 폭은 또 동일한 온도 차이를 가지게 되고,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온도값 자체보다는 온도 변화의 폭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켈빈 대신에 섭씨를 써도 무방한 계산이 돼요. 원래는 켈빈을 쓰는 게 맞습니다. 켈빈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활용되는 건 나랑 화학 공부를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해를 잘 할 건데, 우리 중학교 1학년 화학 파트에 보면 샤를 법칙이라고 있어요. 샤를 법칙이라는 건 기체의 온도에 의한 열 팽창인데, 원래 우리 섭씨 온도에 의한 샤를 법칙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져요. 0도씨일 때 부피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273분의 1이야. 그래서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한 그래프일 때는 부피 변화를 계산하려면, 만약에 요 온도에서 요 온도로 부피 변화를 계산하려면 이 온도를 기준으로 0도씨의 부피를 구하고 0도씨의 부피에서 다시 이 온도의 부피를 계산해야 돼. 약간 번거롭겠죠. 그런데 얘를 만약에 섭씨 온도의 그래프를 절대 온도의 그래프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 버리느냐?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로 바뀌어요. 그럼 뭐가 된다? 쉽게 말해서 온도의 배율과 부피의 변화 배율이 같다는 거야, 그냥. 그래 버리면 계산할 때 되게 편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150 켈빈일 때 부피가 2.4야. 300 켈빈이 돼버리면 부피가 얼마가 될까? 4.8이 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부피가 저절로 2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계산이 된다, 안 된다? 바로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물리학이 나중에 고등과정이 넘어가서 온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 같은 거를 디테일하게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온도를 뭐로 다루게 된다? 온도값 자체의 값이 중요하게 될 때는 반드시 절대 온도로 다루게 됩니다. 이게 온도예요. 알겠지? 그러면 열은 뭐냐? 자, 열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그냥 개략적으로 쫙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열이 할 수 있는 것은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체에 열이 가해지면 온도가 변해요. 물체의 온도가 변하잖아? 그러면 입자 운동이 변합니다. 입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거나 둔하게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운동이 둔해져요. 운동이 변하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운동이 활발해질수록 입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게 돼요. 왜? 가까이 있으면 부딪혀서 힘들어지거든. 입자 사이의 간격이 변하잖아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변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변하면
상태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냥 순수하게 입자 간격이 변하면 길이나 넓이나 부피가 변하겠죠. 맞지? 얘네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열팽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영역이 요 부분이 될 거라는 거지. 상태 변화로 가는 거는 중1의 화학 파트. 너희들 시험 범위. 상태 변화에 따른 열 에너지 출입 있죠. 그게 나중에 고등과정 심화에 가면 여기 온도 변화의 열평형 배우거든요, 오늘. 열평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몇 도씨의 물이랑 몇 도씨의 물이랑 섞으면 몇 도 되게를 배운단 말이야. 몇 도씨 물 몇 그램이랑 몇 도씨 물 몇 그램을 섞으면 몇 도가 될까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이 되면 이거도 열에너지의 출입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아까 열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쓰인다는 걸 배웠잖아. 근데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램당 얼마나 필요한지가. 그럼 그것까지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도 쓸 수 있는 거지. 몇 도씨 물 몇 그램에 영하 몇 도씨 얼음 몇 그램을 집어넣으면 몇 도 되게. 얼음 몇 그램이 녹다가 말아서 몇 그램까지 녹은 얼음, 그러니까 얼음 몇 그램이 남아서 몇 그램의 얼음과 몇 그램의 물이 남게 이런 것도 계산이 돼요. 나중에 심화가 되면. 근데 일단 우리는 지금 그거까지는 안 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결국은 이 열이라는 틀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지. 응? 결론적으로 열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지. 입자 운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이렇게 갖다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 고온의 물체는 입자 운동이 막 어떻다? 되게 막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단 말이지. 저온의 물체는 어떨 것이다? 상대적으로 입자 운동이 둔해요. 이렇게 둘을 가까이 붙여 놓으면 충돌을 하든 인력으로 얘가 잡아 흔들든 결국 얘는 얘한테 일이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충돌이라던가 일의 형태로. 그러면 결국 고온은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우리 지난번에 일 에너지 원리 했잖아. 얘는 에너지가 감소할 거고 얘는 일을 받으니까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얘는 운동이 점점 둔해질 거고 얘는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겠죠. 언제까지? 뜨거운 물체는 운동이 점점 둔해지고 차가운 물체는 운동이 점점 활발해져서 뒤집어지나? 아니겠죠? 둘의 운동이 같아져서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어지게 되겠지. 우리는 둘의 운동이 같아져서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어지는 이 단계를 무슨 상태라 그런다? 열 평형 상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 잠깐
바로 쉴게요. 자, 일단 요거까지 필기. 자, 봅시다. 자, 열의 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열의 이동은 우리가 이제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고요.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이웃한 입자들 사이의 충돌입니다. 입자와 입자들이 충돌을 통해서 옆 입자들을 입자 진동이 활발해지고 활발해진 입자가 옆 입자를 때려요. 그럼 얘가 활발해져서 그 다음 입자를 때리고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 전달 속도는 빠를까 느릴까? 느리겠지. 여러분들 학교로 따지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시험지 같은 걸 나눠줄 때 제일 앞에 애한테 이 시험지 뭉치를 한 뭉치 줘요. 자, 뒤로 넘겨. 한 장 받고 넘기고 한 장 받고 넘기고 한 장 받고 넘기고 하면은 단계 넘어가죠. 빨라 느려. 느리잖아. 그렇게 전달되는 게 전도고, 이 전도의 특징은 금속이 비금속보다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금속의 특징에는 자유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유전자도 열에너지를 받아서 운동이 활성화되고 자유전자의 운동이 다음 입자를 먼저 가서 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전달 속도가 즉 전기가 통하는 금속들이 전기가 안 통하는 비금속들보다 열 전달 속도도 훨씬 더 빠르게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 같은 거 생각해봐. 밑에 판때기는 뭐죠? 후라이팬이나 냄비 밑판은 금속이지. 손잡이는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혹은 거기가 금속일지라도 실제로 밑판하고 요 손잡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되게 얇게 돼 있잖아. 왜? 그 부분은 열 전달을 잘 되지 말라고. 이해가 되죠? 자, 두 번째, 대류.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말 그대로 부력에 의한 자연대류와 강제순환에 의한 인공대류로 나뉘긴 하는데 말 그대로 뭐다? 열팽창에 의해서 입자가 이동하며 에너지를 수송합니다. 열을 받은 입자는 팽창을 하죠. 온도가 높아지고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거리가 그러니까 입자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니지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져서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밀도가 작아져서 또 위로 뜬단 말이야. 그러면 밑에서 새로 열받은 애들이 다시 떠오르고 이렇게 해서 빙빙 순환하면서 입자가 직접 이동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얘는 충돌에 의해서 이동하지는 않고 전달을 하죠. 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복사입니다. 복사는 열 에너지를 포함한 이게 핵심이에요. 열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빛 에너지의 형태로 열이 전달됩니다. 말 그대로 빛이 곧 열 에너지의 상태. 그리고 이거는 가시광선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창 코로나 심할 때 어디 건물 들어갈 때마다 뭐 했는지 기억해 봐봐. 삑! 기억하죠? 그게 뭐 한 거냐면 모든 물체는 자기 표면 온도에 맞는 빛을 내뿜고 있어요. 단지 그게 온도가 3000 켈빈이 넘어가 버리면 가시광선이 나옵니다. 3000 켈빈보다 낮은 온도일 때는 적외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온도에 따라서 그 나오는 빛의 파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비접촉 온도계, 이마 대고 삑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이마의 표면 온도에 맞는 빛이 나오고 있고 그 빛의 파장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마 체온이 몇 도인지를 잰 거야. 그리고 요게 확장이 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별의 스펙트럼이라는 걸 배워요. 하늘의 별을 보면 별들마다 색깔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뭐 빨간 별, 파란 별, 하얀 별, 노란 별.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파래집니다.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빨개지고요. 그게 별의 온도에 따른 스펙트럼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보통 파란 별은 한 3만 도 이상, 3만 켈빈 이상, 흰색 별이 10,000 켈빈, 태양 같은 경우는 한 6,000에서 7,000 켈빈, 빨간 별은 한 3,000-4,000 켈빈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게 3,000 켈빈 이하에서부터는 적외선. 그래서 우리 피부는 우리 피부에 맞는 파장의 빛을 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 에너지를 포함한 빛의 형태로 열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복사열 에너지는 어떤 특징이 있다? 진공에서도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까지 오는 거야. 그러면 단열이란 글자 그대로 말하면 뭐죠? 열의 이동을 뭐 하자? 차단하는 것이 단열이잖아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텀블러. 그리고 패딩 점퍼가 있죠. 자, 텀블러에서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방법. 자, 이중벽. 우리 텀블러 보면 겉통에 비해서 속통이 상당히 작죠. 그거는 뭐냐면 겉의 통과 속의 통이 이렇게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중벽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직접 열이 전도되어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중벽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뭐다? 전도를 못하게 막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중벽 안이 진공입니다. 요 안쪽을 진공으로 공기를 빼버려요. 이게 공기가 들어있으면 이 안에 대류라도 해서 열 전달을 도울 텐데 그 공기마저 뺐어. 그럼 뭐를 차단한 거다? 대류도 못하게 막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텀블러 안에 보면 어떤 특징이 있다? 요 안쪽이 유독 반짝반짝하게 은도금이 돼 있죠. 거울처럼. 자, 은거울 도금. 자, 거울 뭐를 막았다? 복사도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텀블러 안에 겨울철에 따뜻한 물을 넣어서 나오면 어떤 장점이 있다? 하루 종일 따뜻한 물이 들어있죠. 찬물을 만약에 여름철에 들고 나와도 밖에서 안으로 열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역시. 그럼 하루 종일 찬물이 유지가 되지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거를 우리는 단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비슷하게 패딩 점퍼에는 지금 패딩 입고 온 사람이 있는데
자, 패딩 맞네요. 패딩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패딩에서 이거와 똑같은 걸 찾아봅시다. 이중벽 대신에 어떻게 돼 있다, 패딩은? 일단 내피와 외피가 분리돼 있죠. 안팎으로 붕 떠 있잖아. 이게 이중벽이랑 같은 효과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털, 거위털, 오리털, 거위털, 솜, 뭐 마이크로파이버 같은 솜, 털, 이게 뭘 막는다? 털 가지고 뭐 할까? 이게 진공 효과를 대신합니다. 진공을 만들 수 없으니까 깃털이나 솜털이나 마이크로파이버 같은 걸 가득 채워서 공기가 순환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공기가 머무르고 갇혀있게 하는 거야. 대류를 멈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있나 모르겠네. 선생님 아들내미 패딩에는 있어요. 패딩 등짝 안에 알루미늄 호일 붙어 있는 게 있어. 가끔 보면. 딱 등판 자리에 알루미늄 호일처럼 은박지 사다리꼴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친구들 거 보면 간혹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야. 그 은박지. 거울이죠, 이거. 결국 패딩이라는 건 왜 입는 거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열, 여러분들 체온이 몇 도죠? 36.5도, 37도잖아. 그 열만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 열만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입는 게 패딩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게 오늘 옷 입고 온 거 다예요. 어차피 차 타고 다니는 거 뭐 추울 일도 없고. 근데 은근히 선생님 옷 되게 좀 더워요. 그게 자꾸 팔거지고 하는데 일단 쫄쫄이 이 야구선수 야구할 때 그 안에 입는 그 쫄쫄입니다. 그리고 기모죠. 부산이면 이 두 개면 끝입니다. 이 정도의 실내에 있으면 더워요. 이렇게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자.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챕터 넘어가 볼게요. 자. 자, 이동하는 열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알고 계산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Q. Q, 열 에너지 혹은 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가 기본 단위예요. 나중에 우리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텐데, 킬로를 넣을 거면 다 넣으면 되고요. 킬로를 뺄 거면 다 빼면 됩니다. 킬로의 뜻은 사실은 뭐예요? 10의 3승, 즉 1000이에요. 즉 킬로칼로리 말고 칼로리 단위 쓸 거면 뒤에 우리가 킬로 다 뺀 단위로 다 써도 된다는 소리야. 열량이라는 건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 총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 게 열 에너지고요. 참고로 1kcal의 정의는 이거 정의를 잡은 게 누구냐면 줄이에요.
우리 에너지 단위 줄, 그 양반이 이거 잡은 겁니다. 물 1kg을 1도 상승시키는 열량을 1kcal라고 약속한 겁니다. 오케이. 자, C. 비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단위 노래 부르잖아. 지금 계속 지금 몇 주째. 그지? 왜 단위 노래를 부르냐면 단위가 공식이고 공식이 단위예요. 일단 얘는 단위 칸을 좀 비워 놓을게요. 단위가 깁니다. 비열의 정의는요. 자, 위에 거랑 비교해 보셔야 돼요.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상승시키는데 드는 열량이 비열의 값이에요. 얘는 물이라고 지정했는데 얘는 그냥 어떤 물질이죠. 근데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배우는 정의들이 되게 중요한데 비례식을 분수로 만들 때요. 초등학교 3, 4학년쯤에 배우지 않나 싶은데 비례식을 분수로 만들 때 기준량은 분모계 분자계? 분모죠. 맞지? 분명히 초등학교 때 배우죠. 수학 시간에. 몇 학년에 배우냐? 내가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서. 1kg당 맞지? 1도 상승시키는데 요 두 개가 기준이잖아. 맞지? 드는 열량, 이건 변량이죠. 그러면 얘를 공식으로 쓴다면 비열이라는 것은 1kg당 1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량이라는 뜻이잖아. 맞지? 맞죠? 그러면 얘를 단위로 만들려면 Q 단위니까 킬로칼로리 퍼. 참고로 우리 슬래시 치는 거 있잖아요. 퍼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분수를 한 줄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호예요. 퍼 앞에가 분자, 퍼 뒤에가 분모인 거야. 그럼 이제 분모에 뭐뭐 적으면 돼? 질량과 온도 변화 적으면 되잖아.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잖아요. 분모에. 킬로그램 곱하기 섭씨 온도. 원래 킬로그램 곱하기 켈빈이 되겠죠. 원래는. 근데 지금은 뭐다? 온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온도 변화 값을 구하는 거니까 섭씨든 켈빈이든 똑같다. 그지? 그래서 델타 T를 섭씨 온도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 자, 단위랑 공식이랑 똑같죠. 응?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분수를 참 싫어합니다. 나는 분수를 싫어해요. 왜? 분수로 놓고 계산하다가 그 약분 틀리고 옮겨 적다가 빼먹고 해서 틀리는 새끼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 공식을 분모가 없는 식으로 바꾸면 식이 어떻게 바뀌죠? Q는 CM 델타 T가 되지. 맞지? 요렇게 바꿔놓고 외우는 거예요. 밥의 Q는 C암타. 요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게 이제 80년대 방식에서 학원에서 배우는 거죠. 바베큐는 C암탁 해서 외우는 거야.
그 영화 보면은 옛날 영화의 학교나 이런 데 나오는 장면, 아니면 학원 나오는 장면 보면 전부 다 선생님들이 이런 거 가르치죠. 외우는 방법이라면서. 자, 이건 이제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참고로 여기서 대부분 비열을 구하는 문제를 내게 하거나 아니면 비열을 주고 비열의 의미를 물어보게 하는데, 한마디로 비열이라는 건 그 물질이 얼마나 온도 변화하는 게 어렵냐에 대한 값이 되거든요.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가 잘 안 변하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 비열이 제일 큰 게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물의 비열이 1로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고요. 포유류나 새같이 정온동물이 상대적으로 물의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물이 많으니까 온도 변화가 느리거든요. 부산은 겨울철에 덜 덥고 여름철에 겨울철에 덜 춥거든. 왜? 가까운데 바다가 있어서. 그리고 하필 저 바다에는 따뜻한 바닷물이 잘 지나가서. 물의 비열은 1입니다. 제일 큽니다. 참고로 저거는 액체인 물의 비열입니다. 얼음은 0.5예요. 얼음이 더 온도 변화가 큽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M은 질량이죠. 단위는 킬로그램이 기본 단위고, 여기서 칼로리를 쓰려면 여기서는 단위를 그냥 그램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칼로리를 쓰고 여기를 그램으로 쓰려면 여기서 그냥 칼로리 퍼 그램도씨를 쓰면 됩니다. 왜? 어차피 여기도 킬로, 여기도 킬로니까 약분해서 빼도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델타 T, 뜻은 온도 변화입니다. 보통 요거 설명할 때 이제 아이들이 종종 물어보는데, 우리는 앞에서 운동 속력할 때 델타의 개념을 약간은 이야기했었어요. 델타의 뜻은 원래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델타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델타 T에서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온도가 상승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물체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는 물체도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값이 나와버리지. 맞죠? 원래 열량을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열의 이동 방향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열을 흡수했냐 열을 방출했냐의 개념이 된다고. 그게 상관없긴 한데 나중에 계산이 복잡해질 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원인이 돼요. 계산을 막 하다 보면. 그래서 차라리 온도 변화는 원래는 나중 빼기 처음 온도이어야 되지만, 이거를 헷갈리지 말라고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라? 절대값으로 계산해서 열의 이동 방향보다는 열의 크기에 주목을 하세요. 열의 크기에 주목을 하고 어떻게 계산해라? 뜨거운 물체는 열을 잃어버리겠죠? 맞지? 왜? 항상 열의 이동은 고온에서 저온이니까. 차가운 물체는 열을 얻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고온에서 저온의 값을 뺀 값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열량과 받아들인 열량이 어떻다? 똑같다로 계산을 하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 일단 빨리 계산하고, 요거 빨리 필기하고, 필기 끝나면 간단하게 간단하게 요거
계산하는 거 간단하게 몇 가지, 계산법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열팽창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 빨리 필기. 자, 일단 계산. 자, 일단 제일 쉬운 레벨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냥 단순 방정식이 나와요. 자, Q는 CM 델타 T, 즉 CM T 곱빼기 T 저온의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이 앞공식 혹은 뒷공식에 대입해서 남은 미지수 하나의 값을 찾는 걸로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죠. 20도씨 물 몇백 그램에 몇 킬로칼로리를 가하면 몇 도가 되냐? 되게 단순한 문제지. 여기서 이제 2레벨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뭐가 되냐면 비례 관련 문제가 됩니다. 요즘 이제 중등교과가 정량적 계산 문제에서 정성적 문제로 출제 경향이 변화되면서 교육과정상 평가 기준이 변화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 레벨 2예요.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은 이겁니다.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A, B 두 물체를 동시에 가열했다. 근데 그래프가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다. A다, B다. 이때 만약에 1. 질량이 같다면 A 비열 대 B의 비열은 몇 대 몇이냐? 이런 문제. 아니면 2. 두 물질의 비열이 2대 1이라면 질량비는 몇 대 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어떤 형태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위에 이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동시에 가열했다. 이 문장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Q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Q가 일정할 때 질량에 대한 조건, 비열에 대한 조건을 주고 여기 온도 조건이 나왔을 때 남은 하나의 값의 B가 몇 대 몇이 되느냐를 비례식 혹은 함수식을 활용해서 구하는 문제인 거죠.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트렌드고 꽤나 레벨이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 레벨 문제는. 오케이. 레벨 3. 열평형 문제가 나옵니다. 열평형 문제는 보통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같은 물질이냐 다른 물질이냐의 차이가 있어. 같은 물질은 되게 쉽게 풀리고요. 다른 물질은 좀 까다롭게 풀리는 편이에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인 거는 열평형일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주냐면
열평형 그래프를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무조건. 대략적으로. 열평형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고 그럼 여기 T 핫, T 콜드, T, C 핫, M 핫, C 콜드, M 콜드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적어놓고 식을 어떻게 적는다? C 핫, M 핫, T 핫 빼기 T는 C 콜드, M 콜드, T 빼기 T 콜드가 되겠죠.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라 그랬으니까. 맞지? 자, 요렇게 식을 세우는데 잘 봐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만약에 같은 물질일 경우 어떤 특징이 되냐면 C가 일치해져 버리죠.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M 콜드분의 M 핫이 T 핫 마이너스 T분의 T 마이너스 T 콜드. 즉, 요 질량비랑 요 온도 델타 T 핫, 델타 T 콜드라고 할 때 요게 뭐다? 델타 T 핫, 델타 T 콜드. 반비례 관계가 돼버려요, 바로. 농도로 장난치는 것처럼 온도로 장난치는 게 바로 풀려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10도부터 100도까지 10도 단위로 아무 숫자 두 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도? 10도부터 100도까지 아무 숫자나 몇 도? 10도 단위로만. 20도. 얘 그렇게 작게 하면 안 되지. 확 큰 걸 불러야지. 여기 20도 불렀는데. 자, 20도와 80도잖아. 그럼 여기 사이가 지금 몇 도 차이죠? 60도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도 400g 하고 80도 100g 하고 섞으면 32도에서 열평형이 돼요. 왜? 질량이 4대 1이잖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1대 4가 되게 쪼개지거든. 그게 이거잖아. 왜? 둘의 비열은 같거든. 질량비랑 온도 변화비가 반비례란 말이야. 아닐 때는 어떻게? 요렇게 식을 세워놓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럴 때 물질이 다를 경우 찾는 거는 대부분 요거 찾게 돼요. 금속 조각의 비열. 근데 여기서 항상 확인하는 건 뭘 확인해 보면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뭐의 비열이 제일 크다? 물의 비열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이 구한 값이 비열이 1이 넘어갔다. 잘못 구했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구해보세요. 단위 조심하시고. 알겠지? 일단 요거 간단하게 메모 좀 해놓으시고요. 이제 바로 요거 정리 끝나면 열 팽창 설명 들어갈게요. 아니잖아. 자, 열팽창 이론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 이론 자체는. 자, 여기 두 입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두 입자 사이의 간격을 결정하는 거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하고 서로 멀어지는 척력, 그리고 입자 운동이란 말이야. 인력이 될 수 있는 거는 전기력하고 만유인력이고요. 물론 자기력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척력은 전기력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차피 만유인력은 전기력에 비해서 매우 약한 힘입니다. 입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선생님 만유인력이 제일 세지 않아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만유인력은 되게 약한 힘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힘이에요. 전기력은 너무나 세기 때문에 매우 강한 걸 허락받지 못한 힘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전기력은 정말 큰 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모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같은 것끼리 모이면 청력으로 터지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만유인력은 약하기 때문에 지구처럼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덩어리가 뭉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나 천체급으로 너무나 큰 질량이 있으니까 만유인력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전하는 그렇게 큰 양이 못 뭉쳐요. 같은 전하라서 터지기 때문에. 근데 입자의 세계가 되면 전하가 정말 강하게 느껴지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봐봐. 서로 전하를 띠게 돼서 끌어당겨지게 되지만 얘네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 전자들끼리 겹치고 핵들끼리 가까워져서 청력이 기하급증해버립니다. 근데 멀어지잖아요. 만유인력이고 전기력이고 다 같이 약해져요. 너무나 가까워졌을 때는 인력도 커지지만 청력이 급증해버리는데 멀어지면 인력, 청력이 다 같이 약해져. 근데 운동은 랜덤하게 일어나잖아. 그러면 운동이 활발해졌을 때 가까이 붙는 게 안전할까? 멀리 떨어지는 게 안전할까? 떨어지는 게 안전하죠. 그래서 운동이 활발해지면 조금씩 간격이 멀어지는 거야. 그게 더 안정하니까. 그게 더 편하니까. 그런데 결국 여기서 왜 그러면 갑자기 인력 이야기는 했느냐? 열에 의해서 운동이 활발해지고 활발해진 운동에 의해서 팽창을 하게 될 때 인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 팽창에도 당연히 고체, 액체, 기체에 따른 열 팽창률이 다르죠. 당연히 고체보다 액체가 열 팽창을 더 많이 하고요. 액체보다 기체가 더 많이 팽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책에서 열 팽창을 다룰 때는 고체와 액체의 열 팽창만을 다루게 돼요. 기체는 왜 안 다뤄요? 화학 시간에 다룹니다. 화학 시간에 중1 때 중1 과정 화학 시간에 다룹니다. 기체의 열 팽창이 바로 샤를 법칙이에요. 기체는 중1 과정에서 기체 입자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면 나와요. 너희들은 오늘 아까 시험 대비하면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기체 입자들의 입자 사이의 인력이 어떻다고 했다? 사실상 없는 취급한다 그랬죠. 입자 간 인력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랬지. 매우 약한데 없는 취급이라 그랬잖아. 입자 간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에 비례해서 똑같이 팽창한단 말이야. 종류하고 상관없이 팽창하는 정도가 똑같아요. 모든 기체가. 0도씨 부피를 기준으로 273분의 1배씩 증가합니다. 샤를 법칙대로. 그래서 절대 온도에 비례해서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액체나 고체는 열 팽창률이 기체보다 작고 또 어떻다? 입자 간 인력에 따라 팽창률 차이가 있겠죠. 그지?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의 열 팽창 한 바닥 넘겨보세요. 그림들이 가득할 겁니다.
설명할 게 많이 없고 이 내용은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고체의 열팽창은 물체의 원래 길이에 비례하고요.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팽창률에 비례하고 온도 변화 폭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긴 물체면은 길이가 늘어나고 넓은 물체면 면적이 늘어나고 덩어리면 부피가 늘어나게 계산이 돼요. 물론 이것도 물리 심화 과정인 물리학 2가 되면 계산합니다. 물론 여기서 물리학 2를 하는 경우는 이제 영재학교 과고 진학하는 목적이거나 진학한 학생들은 이제 2까지 공부를 하겠죠. 대부분은 1 정도까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이제 20계열에서 공대 가고 싶으면 2까지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대학 가서 편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계산할 건 아니니까요. 자, 대신에 중등 과정에선 이런 고체의 열팽창에 의한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학원 바로 뒤에는 기차가 지나가죠. 그죠? 덜컹덜컹. 여름이 시끄럽다, 겨울이 시끄럽다? 겨울이 시끄러워요. 왜? 기차가 지나갈 때 시끄러운 이유는 기찻길 레일이 여름에는 팽창을 해서 요 기찻길 레일의 틈이 닿을락말락할 정도까지 늘어나는데 겨울에는 수축해서 요 틈이 좀 벌어진단 말이야. 이 틈 위를 쇠로 된 그 기차 바퀴가 지나가면서 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여름은 얘가 팽창해서 틈이 좁으니까 덜 하고 겨울은 틈이 많이 벌어지니까 시끄러운 거죠. 겨울철에 조용하라고 좀 바짝 붙여놓으면 안 돼요? 여름철에 늘어나서 탈선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KTX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된다? 한여름에 매우 더우면 철로가 너무 심하게 늘어나지 말라고 철로에 물을 좀 뿌려놔요. 식으라고. 그 철로를 식히는 장치가 레일에 설치되어 있어. 그리고 너무 더운 날은 최고 속도를 못 냅니다. 왜? 철로가 늘어나서 탈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보면 우리 학원에 여기 커튼을 걷어보면 전선줄이 있죠. 저 전선줄이 겨울에는 어떻다? 되게 팽팽해 보이고 여름철에는 좀 축 처진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티가 안 납니다. 왠지 느낌상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고체와 관련해서 은근히 영재원에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링, 고리, 워셔. 자, 보통 열팽창을 하면 그대로 확대 축소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런 원판 같은 경우는 그 크기 그대로 그 배율을 유지하면서 확대하니까 안 어려워. 근데 어디서부터 아이들이 헷갈려 하냐면 요런 고리, 도너츠 모양의 고리가 됐을 때 확대를 시키면 아이들이 이건 잘 맞춰요. 바깥 크기는 당연히 커지겠지. 안쪽 구멍은 커지게 작아지게? 똑같게? 커집니다. 그 유명한 그 초등 영재 실험과학 학원인 와즈만이 있죠. 그 학원에 가면 실험하는 장치 중에 이 장치가 있어요. 한쪽에는 요 짝대기 끝에 고리가 달려있고 한쪽에는 그 옛날 중세시대 모닝스타 같이 쇠사슬 끝에 쇠구슬 달려있는 실험장치. 보통 때는 고리에 쇠구슬이 통과가 돼. 근데 쇠구슬을 알코올 램프에 이렇게 가열해가지고 딱 갖다 넣으면 통과가 안 돼서 걸려요. 쇠구슬이 늘어났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고리마저 알코올 램프로 가열해서 싹 갖다 넣으면 통과가 돼요. 우리 안경 빠졌을 때 안경테 따뜻한 물에 불리고 안경알 냉장고에 식힌 뒤에 싹 넣으면 들어간다. 자, 문제는 이거는 쉬워. 아이들이 어디에서 낚이냐면
아이고, 동그라미 왜 시원찮냐. 오, 점점 사이코화 돼가고 있죠. 동그라미가. 미쳤지. 자, 얘를 열팽창시키면 요 사이 틈 있죠? 커지게 작아지게. 어떻게 될 것 같아? 1 커진다, 2 작아진다, 3은 그대로다. 요 틈, 요 폭. 그대로다. 커진다. 어? 그대로. 작아진다. 골고루 답이 다 나왔는데 커집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요 선을 이렇게 연장해 보세요. 여기 커져 작아져? 커지죠? 그럼 여기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겠죠? 이 비율 그대로 확대되고 축소되고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지? 자, 고체열 팽창의 마지막 내용이 바이메탈입니다. 여기 앞에 붙어 있는 바이라는 단어는 숫자 2를 뜻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2장의 금속판을 붙여 놓은 겁니다. 한 장은 적게 늘어나는 금속, 한 장은 많이 늘어나는 금속. 핵심은 뭐냐면 얘를 가열하잖아? 가열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이 늘어나는 게 더 많이 늘어날 거니까 반대쪽으로 휘겠죠? 대신에 냉각하면 어떻게 된다? 많이 늘어난다는 말은 많이 줄어든다는 말이기도 하잖아. 반대로 휘겠지. 이거 어디 쓰이게? 바이메탈. 온도 조절 장치에 골고루 다 쓰입니다. 여러분들 여학생들 고데기 그 머리 찍어서 쭉 당기는 그거 있지? 계속 뜨거워지지 않게 온도 조절하는 장치가 이거고, 화재 경보기 이거고, 집에 누전 차단기 두꺼비 집 이겁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그 전기 매트나 온수 매트 온도 조절 장치가 전부 다 반도체 칩이지만 옛날은 다 이거였어요. 밥솥 온도 그 보온 장치 온도 조절하는 거 다 이거였어요. 뜨거워지면 얘가 휘어져서 스위치 껐다가 차가워지면서 붙어서 켜지게. 원리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기 밑에 저건 뭐냐면 가스관이거든요. 저렇게 디귿자로 꺾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디귿자로 꺾어놔야 파이프가 늘어났다 수축했다 할 때 건물에서 파이프가 안 빠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렇게 꺾어놔요. 아파트 뒤에 가보면 다 저렇게 돼 있다. 한 바닥 더 넘겨보세요. 자, 액체의 열팽창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보기 팽창이라 그래서 액체는 고체보다 팽창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액체는 액체 자체로 부피를 못 재잖아. 그럼 액체는 액체를 담고 있는 용기에 담아서 부피를 재잖아요. 근데 담고 있는 용기도 뭐 하게 된다? 열팽창하죠. 그러면 실제로 액체의 열팽창은 측정된 값보다 더 많이 팽창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 팽창률보다 적게 측정이 되죠. 이걸 겉보기 팽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측정 용기도 팽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물인데요. 이 물 파트만 설명하면 마칠게요. 물이 참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데, 아까 상태 변화 배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험 대비 때 물은 4도 C일 때 부피가 가장 작단 말이야.
왜냐하면 물은 육각수라 그래서 얼면서 육각형 벌집 구조를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겨울왕국의 엘사가 가출해서 자기 집 만들 때 바닥도 육각형, 기둥도 육각형이에요. 눈의 결정이 육각형이라서. 괜히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외국 애들은 그런 거 안 맞으면은 단체로 항의하고 난리 납니다. 교육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그 육각형 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물의 팽창 그래프를 보면 4도씨일 때 부피가 제일 작고 밀도가 제일 크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한겨울에 호수에 가면 제일 바닥에 4도씨의 물이 생기고 위에 얼음이 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겨울에 얼음 낚시할 수 있는 거야. 밑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다른 물질들처럼 고체가 바닥부터 굳어서 올라오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수제 초콜릿을 만들거나 비누를 만들거나 양초 같은 거 만들기 해봤으면 알겠지만 아무리 꽉꽉 채워도 가운데가 쑥 들어가지. 근데 물을 얼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가 쑥 올라오죠. 음료수 같은 거 시원하게 먹겠다고 냉동실에 얼렸다가 터져본 적, 그 용기 터져가지고 넘쳐본 적 있을 거 아니야. 물은 얼면 부피가 커지고 나머지는 다 줄어들거든. 그 이유가 요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정 구조가 바뀌기도 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열 팽창은 그렇게 크게 내용이 있진 않아요.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나눠드릴게요.